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거의 매 경기가 한 골차 승부일 만큼 연이은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이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를 연파하고 2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9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96회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수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의 첫날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연승 소식에 아주 기분 좋은 한 주를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게요. 저희가 프리뷰 할 때 좋은 얘기 거의 못했는데 저희가 너무 우리 대표팀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2월 달에 경기 받을 때 아니랬었거든요. 아니 근데 2월 달이나 국가대표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알라의 그러니까 작년 시즌을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결과 기대하신 분들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월 달 레거시컵 보고 걱정된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움과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최근 그 첫 두 경기였고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 대표팀 세계 선수권 이야기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중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96회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감사한 댓글 먼저 봅니다. 팟빵 댓글부터 볼 텐데요. 지난 195화 녹음 중에 캐롤라이나와 워싱턴 7차전 진행이 됐었잖아요. 2차 연장 끝에 경기 끝났는데 그 직후에 저희 녹음하는 그 막판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캐롤라이나의 승리 소식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요. 샤페이님, OMG, 케인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아호 하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캐롤라이나 거주하셨던 캐롤라이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샤페이님인데, 야, 7차전의 연장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2라운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타파라님, A bunch of jerks가 설마 했는데 결국이 2를 냈네요. 템파와 피츠버그가 스윕을 당하고 내슈빌의 캘거리에 워싱턴까지 1라운드에서 다 짐을 싸다니 정말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스탠리컵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살아남은 팀들을 쭉 보니 모든 팀들이 함 해볼만 하겠는데 이번이 기회다라고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슈빌 타락하고 뭔가 가슴 한켠이 허전했는데 템파부터 시작해서 워싱턴까지 다 떨어지니 뭔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2라운드가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크롬발드님도 관심 없는 플레이오프지만 플레이오프가 재미있게 흘러가네요. 와일드카드팀 전원 생존이라는 댓글 주셨어요. 피프트 비틀즈님, 작년 챔프 캡스까지 탈락. 그러다 보니 컵을 들어 올려본 적이 없는 팀이 무려 3팀. 상어 때 세인트루이스, 콜럼버스죠. 보스턴만 2010년대 우승이고 캐롤라이나는 2005, 2006, 콜로라도는 2000, 2001, 댈러스는 1998, 99 시즌에, 아일랜더스는 1982, 83 시즌이 마지막 컵 우승이네요. 어느 팀이 되든 다 오랜만이라 기쁘겠지만 그래도 우승 못해본 팀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서부가 세인트루이스와 서너세면 2015, 16 시즌 컨퍼런스 결승 재현인데 둘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이번 스탠리컵이네요. 토요일부터 또 피말리는 경기가 될 듯. 샤페이님, 타파라님, 크롬발드님, 피프트피트즘까지 워싱턴 탈락, 캐롤라이나 2라운드 진출에 대한 감상평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결과이긴 합니다. 워싱턴마저 떨어지다니. 그래도 워싱턴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디비전 다 떨어져도 워싱턴이 올해 이제 보여준 전략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워싱턴도 부상의 악재에서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전 제일 큰 건 미할 캠프니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아웃된 거랑 TJ 오시 선수도 그 시즌 아웃에 가까운 이제 쇄골 골절을 당하면서 이탈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캐롤라이나가 못했는데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캐롤라이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캡스가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번엔 좀 부상이 겹친 것이라서 조금 뭐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팀이 올라가니까 좀 그림 자체는 재밌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디비전 1위 팀 다 떨어지고 와일드카드 4팀 모두 올라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항상 바라던 시나리오 약팀이 강팀을 잡는, 하위팀이 상위권 팀을 잡는 그런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입니다. 이 와일드카드 팀들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댓글 또 달아주시면서 이 흥분을 또 표현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보겠습니다. 플라이 카미님이 25일 목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축구팀을 응원한다고 댓글을 자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 챔피언스 리그도 병행하면서 일본 히로시마로 원정 응원까지도 가보고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에 갈 때 히로시마 도요카프 경기도 겹쳐 있어서 보고 싶었는데 티켓 구하기 힘들어서 못 본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스탠리컵 플레이오프는 1라운드서부터 이변이 많이 나오네요. 와카 팀들 전원 생존에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간 베가스와 워싱턴의 탈락에 눈길이 가네요. 베가스는 6차전에서 끝내야 했는데 7차전까지 가서 3피리어드 메이저 페널티 시간 동안 연속골 실점이 탈락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제 팀의 시즌이 끝났으니 이제 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와 다른 팀의 스탠리컵 플레이오프를 팔로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에스와이더맨님 29일 월요일 댓글에 대구FC 요새 부럽네요. 전북에게 이겼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플라이카미님이 요즘 대구FC 경기에 빠져 계시군요. 야, 일본 원정도 갔다 오시고 열성 팬이신데요. 네. 대구FC 저도 계속 K리그도 주목하고 있는데 엄청나죠. 요새 뭐 새 구장 가서 흥행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베이거스 응원하셨는데 그렇네요. 지난 시즌 컵 파이널 두 팀이 다 떨어졌군요. 그러고 보니 베이거스 탈락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까요? 베이거스 탈락은 결과적으로 막 콜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페널티 킬링이 또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유는 됐지만은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베이거스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기에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라인이 잘하긴 했는데 저는 이 라인은 결과적으로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색깔을 딱 녹여내는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스테스니 뭐 이런 선수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뭐 내년에는 이제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녹이고 그리고 스톤도 생각보다 넘어온 뒤로부터는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 이 조금 더 이제 갤런트 색깔이 조금 더 묻고 1, 2라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 에릭 하울라 선수가 11월부터 아예 빠졌었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저는 좀 베이거스가 데릭 앵겔런드 이런 선수 말고 조금 더 셧다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반이 되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 또 한 가지 과제는 플레리 선수의 무게를 덜어줄 만한 백업도 한 명 구하는 거. 요거까지가 뭐 진짜 또 컵 뭐 스탠리컵 또 결승전 올라가고 이러려면은 좀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표팀 열심히 응원을 하실 것 같네요. 플라이카미님 또 에스아이더맨님 댓글 감사합니다. 샤페이님이 29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 본 보람이 있네요. 허리케인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 뉴욕 원정에서 2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 펄랜드를 포함해 골리, 피터 마라잭 등 부상자가 늘어나 걱정이지만 요즘은 역전도 자주 하고 기세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가족들 표값으로 돈이 많이 마구 깨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 생일이 8월 6일이라 번호가 86인데 같은 번호인 테보 테라바이넨의 어시스트 축하 기념으로 함께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렛츠고 케인스! 느낌표 3개 하셨고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 오른쪽에 아드님이시겠죠? 86번. 허리케인이 원정 2경기를 다 잡고 지금 3라운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에스와이더맨님이 29일 월요일에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군요. 늘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생겼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에스와이더맨님은 뭐 이전에도 계속 꾸준히 후원을 주셨던 분이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정기 후원까지 저희가 뭘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 깊어지네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 우선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4번 정도 녹음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케이어브님하고 에스와이더맨님 후원으로 메꿔진다는 점.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비하인드넷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 또 한번 전합니다. K허브님 29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와우, 현재 헝가리를 5대1로 앞서고 있네요. 헝가리전 보시면서 댓글 주셨군요. 지난 강릉 경기 때보다 손발이 잘 맞고 조직력이 많이 탄탄해진 느낌입니다. 우리 선수들 지금 이 기세로 그대로 지치지 말고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격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 듣는데 제 닉네임을 읽어주시니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글 쓰고 남기는 게 참 익숙치 않았는데 앞으로 자주 글 남기겠습니다 하셨고, 결과 나오고 나서 댓글 또 주셨네요. 헝가리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부디 내일 슬로베니아 경기도 좋은 경기력 보여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댓글을 주셨어요. K허브님 앞으로 댓글 또 자주 주시고요. 많이 또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타파라님도 29일에 월요일 댓글인데요. 우와, 5대1이라니.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네요. 흐흐. 선수 개개인의 개인 능력은 좀 뒤처지겠지만 작년 톱 디비전과 올림픽에서 톱 레벨 선수들과 겨뤄봤던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뭔가 버티는 힘이랄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끌고 나갈 힘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체격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훨씬 작은데도 몸으로 체킹을 전에 비해 많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사실 대부분의 팬들은 잔류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선수들만큼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김상욱 선수 인터뷰를 보니 승격에 대한 목표의식과 간절함이 느껴져서 이제 잔류보다도 승격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K여부님 말씀도 그렇고 타파라님 말씀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한 감상평 공감이 많이 되네요. 역시 톱 디비전, 올림픽의 톱 레벨 선수와 겨뤄봤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참 공감이 됩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에스와이더맨 님도 감상평 주셨어요. 29일 월요일. 5대1 대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군요. 스코어만큼이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상대에게 슛을 허용하더라도 루즈퍽은 거의 다 따내서 세컨샷을 거의 안 내준 게 승인이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해외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김상욱 선수는 스카우터들 보란 듯 맹활약을 했네요. 충분히 잔류 가능하다 생각이 되며 운이 따르면 어게인 2017도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하셨고요. YB성님 역시 29일에 헝가리전은 김상욱의 쇼케이스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달트는 36세이브에 1어시스트 추가하고 싶고요. 금강불개 신상욱, 언성히어로 박성진까지 모두 잘했고 고맙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영어도 말이 빠르더군요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헝가리전에 대한 댓글이고요. 저도 김상욱 선수 영어 인터뷰 보고 빵 터졌습니다. 한국말 인터뷰랑 거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김상욱 선수가 지난주 알려진 소식대로 해외 진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KHL 쿤룬 레드스타즈 트라이아웃 참가하겠다. 그게 안 되면 체코 진출하겠다. 어쨌든 나가겠다는 얘기고 아시아리그에서는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가 어찌 나와야 봐야겠지만 되게 된다면은 뭐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큰 좋은 리그의 선수가 한 명쯤은 지금은 사실 진작 있어야 될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30 전에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그러니까 해요. 뭐 군 전역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쿤룬이 처음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타임을 잡아서 올림픽 좀 전에 이렇게 나가는 시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나가게 돼서 다행이고 쿤룬 레드스타에서도 확 맞다고 이 사실이 맞다고 이제 본인들이 밝혔어요. 네. 이제 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트라이얼 캠프에 참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하키 선수들이랑 한국의 몇몇 선수들이랑 싱가포르 선수들도 캠프 5월에 있을 캠프에는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정황상 봤을 때는 트라이아웃을 참가하는 거는 이제 김상욱 선수 정도인 것 같고요. 되면은 사실 제일 좋죠. 어쨌든 뭐 쿤룬이 사실 다국적 팀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이스하키 기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쿤룬이 좀 가능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쿼터가 좀 많기 때문에라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KHL이 외국인 카드가 5명이거든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의 선수를
완전 동아시아권 선수를 쓴다 이거는 조금은 굉장히 검증된 선수가 아니고는 카드가 아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HL은 NHL에서 넘어오는 좀 안 돼서 넘어온 선수들도 많고 북미 무대에서 넘어오는 선수들도 많고 당연히 SHL이나 리가 이런 데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걸 뚫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클루니라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회를 잡으면은 뭐 동부 쪽이든 어쨌든 KHL 리그가 하면 생기는 거니까 제일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선수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시아리그에서만 뛰었는데도 있네. 조금 더 볼까 해서 또 추가 진출 선수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는 거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유럽의 유수의 리그에 김상우 선수가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최상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YB성님 말씀대로 김상욱 선수 이번 세계선수권은 뭐 확실한 쇼케이스 무대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각오나 의지도 남다를 것 같은데 첫 2경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인 쇼케이스를 하고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지금 봐도 현재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전 끝나고 또 슬로베니아전의 감상평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K허브님 30일 화요일에 우리 대표팀 정말 강해졌네요. 1대3으로 뒤지던 경기를 그것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4대3으로 역전하고 마지막 엠티넷 골까지 내년 스위스로 가는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네요. 정말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슬로베니아전 경기 기록까지 첨부해 주셨어요. 바디책님 역시 30일 화요일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우우 자꾸 눈물이 나려 해서 점점 승리에 눈물이 나려고 하시는 바디책님이고요.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은 또 30일에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제 페북 풀픽 사진을 보니 뭔가 슬픔, 뿌듯, 아쉬움, 이상한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오네요. D1A 경기 진짜 헝가리 대승, 백핸드샷 골, 아무것도 못한 코피타르 등등 전부 다 놀랍습니다. 잔류는 하겠다,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슬슬 승격이 기대되는데요. 그나저나 PD님, 기자님 예측은 여기서도 빗나가는 것 같네요. 코피타르가 남은 경기에서 위험을 펼쳐주기를 팬으로서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놀라운 역전승이었고요. 슬로베니아전. 그래서 또 감정의 표현들이 느껴지는데 남은킴님 진짜 감정이 묘하실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전 저희가 지난번 댓글 때도 말씀드려서 굉장히 기대될 것 같다고. 슬로베니아전을 보신 소감이 이랬군요. 코피타르. 네. 승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경기 내용 좀 리뷰해보면서 승격의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이갈링님 댓글이 있습니다. 29일 월요일. 영어 사투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세너제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사투리 발음인지 정체불명이다 싶은 게 지난 연말 연초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오면서 산호세도 들러 산호세 바라쿠다와 샌디에이고 걸스의 AHL 경기 직관도 있었거든요. 그 기간 중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고 산호세 현지에서도 그렇고 SAP 센터 안에서도 더더욱 그랬고 세너제이라는 발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옮겨 적으면 샌호세 정도 발음이었네요. 그리고 고유명사 옮기기 잘못하면 깡따이호우 스타일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지요 라는 댓글입니다. 지난번에 그 댓글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표기법, 영어 발음, 또 유럽 선수들 발음,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사투리라는 표현을 기자님이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 영어 사투리를 쓴 거는 저는 유럽이나 러시아권 선수들을 영어식으로 부른다에서 의미였습니다. 세너제이 같은 케이스는 한국어 사투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사투리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세너제이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발음 기호를 딱 적어보시면 샌호세이 같은 느낌이에요. 액센트가 호우 쪽에 있지가 않습니다. 제이 쪽에 있어요. 오세가 되기 때문에 오를 빠르게 발음하면 같은 발음으로 이제 전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오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J를 히읗이라고 왜 변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H 같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발음을 하시다 보시면은 묵음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최근에 있잖아요. 토트넘 호스퍼. 토튼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최근에는. 예전에 토튼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발음하면 탑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샌어제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끝에 E가 들어오면은 영어 화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발음을 A 같은 느낌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되는 거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 표기에는 굳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카니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 영어 화자들이 발음하기에는 A 같은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호제이가 되는 거고 연음이라는 우리나라 표기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샌에서 니은이 어제이의 이음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표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띄어서 발음 안 하냐 하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띄어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예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샌어제이는 어떻게 그렇게 국립국어원이 생각을 해서 발음 같은 거를 다 생각을 고려를 한 부분의 표기법이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발음을 이제 어쨌든 한글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비슷하게 쓰기 위한 결과물이 세너제이라는 게 나온 거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음 기호를 토대로 세너제이도 마찬가지로 그 표기법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샌호제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샌드 할 때 센자랑 호를 살리고 샌호제이로 바뀌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뭐 국립국어원도 전혀 근거 없이 뭐 딴소리 잡는 식으로 적은 게 아니라 발음 기호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 규칙에 딱 맞게끔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아주 틀린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간 이현숙 기자님이 하키 전문가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세한 설명과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이갈링님 댓글까지 봤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소감 또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회 Q&A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키, 온더스포츠, 비하인드넷, 구단, 선수 등등에서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댓글이나 이메일 힘찬@온더스포츠.co.kr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200회 때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200회가 더 뜻깊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6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NHL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 4개의 시리즈죠. 다 거의 매 경기가 한 골차 승부, 연장도 많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예측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이번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라고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봐도 참 재밌는 게임 자체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 걱정을 조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스턴 하나 남았다고 말씀 주셨었죠. 예상은 예상일 뿐. 그렇죠. 네. 거의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 나온 예상도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NHL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시리즈부터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댈러스 스타스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1차전 3대2 세인트루이스 승리, 2차전 4대2 댈러스 승리, 3차전 4대3 세인트루이스 승리. 현재 2승 1패로 세인트루이스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경기 다 접전이었고 거의 마지막 가서야 결승골이 다 터졌잖아요. 다 한 골차 승부였고요. 두 번째 경기도 MT넷이 하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다 한 골차 승부였는데 이 시리즈가 참 재밌는 게 최근에는 굉장히 속도전, 트랜지션 게임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힘이 실리는 NHL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랜만에 좀 중량급 경기, 아주 그냥 6탄전, 수비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좀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양 팀의 색깔이 묘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스타일의 하키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매 경기 한 골차 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 현재 3경기를 통해 보신 양 팀의 특징이랄까요?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앞서고 있는 세인트루이스부터 볼까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팀,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좀 감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라센코 선수를 원타이머 지역에 놓지 않고 좀 반대쪽 지역에 놓는 지금 최근 통념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난 기용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런 부분에서 타라센코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원타이머를 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파워플레이가 댈러스를 만나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첫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다음에 7차례에서 한 차례도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 3경기에서 7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같이 게임이 흘러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파워플레이에서 물고만 빠르게 틀어내면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기 자체는 펼쳐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점, 계속 그래서 빌미를 댈러스한테 제공한다는 점은 좀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리즈 그리고 좀 더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좀 파워플레이가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댈러스가 페널티 킬링이 진짜 좋은 팀입니다. 그런데 댈러스를 우리가 파워플레이에서도 깨고 올라갔다 하면은 진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거는 댈러스의 수비를 뚫고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생각보다는 꽤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서 타라센코 선수도 1차전에 또 중요한 2골을 넣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파워플레이 골까지 터진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댈러스는 어떤가요? 댈러스가 2패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나빴냐고 하면 제 생각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점을 일단 빠르게 만회하는 능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 많았고요. 이 경기부터는 좀 실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만회하는 이런 능력이 잘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의 1피리어드의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의 득점, 이런 부분이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대0의 리드를 잡고 곧장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2대1이 된 상황이었고요. 세인트루이스 홈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얀마르크 선수가 3대1을 만들면서 또 분위기를 확 휘어잡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를 잡아냈고요. 3경기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에 굉장히 치고받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한 골을 넣으면은 댈러스가 계속 따라잡고 하면서 경기를 지속하는, 그러니까 접전으로 지속을 하는 이런 양상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은 팀 득점력이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적시에 득점을 하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시리즈 승산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댈러스 홈에서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원정 다 이기고 있어서 불패입니다. 예, 4차전은 더 주목이 돼요. 만약에 댈러스가 이걸 잡고 시리즈를 균형을 맞춘다면 이 시리즈도 7차전 냄새를 또 맡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 대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는 현재 진행 상황이 1차전 세너제이가 5대2 승리했고 2차전은 4대3으로 콜로라도가 승리를 하면서 세너제이 홈에서 치러진 1, 2차전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한국 시각 5월 1일에 3차전 예정이 돼 있어요. 아직 경기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두 경기를 보신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된 스토리라인은 콜로라도의 1라인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맥키넌 선수와 란데스코그 선수, 요 두 선수를 블라식 번, 요 두 명의 페어로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 요 싸움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콜로라도 득점은 3인방, 란타넨까지 간혹 포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 공격 전개를 지난 시리즈에서 빅라인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라인이 있죠. 블라식 번 입니다. 요 두 선수를 매치를 시키면서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너제이가 이 콜로라도의 주득점 3인방을 블라식 번으로 막아내면은 이기고 못 막으면 콜로라도가 경기를 잡아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경기 다 역전승을 주고받았던 양 팀이었어요. 한 팀씩 또 보죠. 세너제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흐름을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샤크스의 이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1차전 같은 경우에는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는 깊이죠. 그러니까 1, 2, 3라인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 다 터지면 그냥 아주 쉽게 이기는 거고 한 두 라인 정도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라인에서 득점이 나오는 이 부분은 정규 시즌에서 제가 세너제이를 언급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드렸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경기력이 어쨌든 1, 2차전에 나오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리드를 잡고 경기의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경기 모두 그런 모습은 그다지 나왔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차전도 결과적으로는 역전승이었고요. 초반 좀 불안한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에 케인 선수가 딱 리드를 잡았을 때 조금 더 몰아쳐서 득점이 나왔으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세너제이가.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서 뒤에 역습 얻어맞고 또 실점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넘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위기를 흐름을 딱 잡았을 때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격수의 깊이, 공격, 수비 깊이 모두 사실 콜로라도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경기 모두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두 팀의 시리즈인데요. 이 중에서도 세너제이의 브렌트 번스 선수가 두 경기에 3골 4도움 가장 뭐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샤크스를 먼저 봤고요. 콜로라도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나요?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세너제이 샤크스와 콜로라도가 아니고 캘거리의 차이점은 6탄전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세너제이 샤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파워포워드급의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체킹이라든지 힘으로 밀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력한 팀입니다. 그런데 캘거리는 사실 좀 그런 컬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이 6탄전을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2차전에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전 콜로라도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필립 그루바우 선수가 1피리어드에 굉장한 호선방을 많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내줬을 때도 1실점 이후에 추가 실점이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역전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루바우 선수가 기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캘거리 전처럼 정말 키세이브 연발하고 분위기 완벽하게 바꾸고 하면은 또 혹시 모르죠. 콜로라도의 키는 그루바우어 선수의 기량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2개 시리즈 먼저 봤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보죠. 먼저 뉴욕 아일랜더스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시리즈인데요. 현재 두 팀의 전적을 보면 1차전 연장이었고 1대0 캐롤라이나 승리, 2차전 2대1 캐롤라이나가 역전승. 그래서 뉴욕 원정에서 캐롤라이나가 두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캐롤라이나 홈으로 이동해서 3, 4차전을 앞두고 있네요. 캐롤라이나가 기세가 계속 등등하네요. 캐롤라이나가 사실 아일랜더스를 상대로 이 정도를 잘할 줄은 몰랐는데 아일랜더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일 쉬었거든요. 피츠버그전 이후에.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7차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한 10일 정도 쉬었는데 그 좀 간격을 못 버티는 좀 느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의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캐롤라이나가 더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이 시리즈는 굉장히 저득점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다. 그러네요. 세너제이 콜로라도전하고는 반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저득점이에요. 지금 사실 수비력으로 따졌을 때는 요 두 팀이 상당히 좋은 팀들입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댈러스랑은 또 다른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죠. 또 다른 분위기에 완전히 타이트한 수비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딱 공수 지표다운 경기력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욕 아일랜더스는 더 수비력이 좋고 좀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랑 비교를 하면은 수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공격력은 더 셉니다. 그런데 그 공격력이 어쨌든 승리를 할 만큼의 득점을 두 경기에서 만들어냈다라는 차이점.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의 지표, 공수 지표가 그대로 경기력
지금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두 경기였습니다. 네, 아일랜더스가 홈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시리즈가 어려워졌어요. 아일랜더스의 연패 원인부터 짚어주실까요? 참 상성이 좋지 않은 팀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일랜더스가 워싱턴을 만났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탑 두 라인이 강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의외로 깊이에서 밀린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요. 네. 1라운드 돌파의 가장 큰 원인은 크로즈비 말킨 1, 2라인, 최고의 1, 2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라인을 상대로 3, 4라인으로 대처를 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아일랜더스 1, 2라인의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의 힘으로 풀어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예. 전방위 라인적으로 아주 1라인 공격력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진짜 탑 2라인의 공격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는 장점이 좀 10분 발휘되지 않는 느낌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계속 지금 캐롤라이나를 저득점으로 묶어내고 있는 부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3실점 했잖아요. 두 경기에서. 예. 그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일랜더스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골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특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골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캐롤라이나가 3골 다 넣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그런 흐름으로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까지 딱 이길 수 있을 만한 득점을 해냈던 아일랜더스가 상대방의 수비력이 더 강해지는 팀을 만났을 때 약간 상성에서 물리는 경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부분에서 빠르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은 지금 캐롤라이나가 홈에서 전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분위기를 확실히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전 7차전 승리부터 해서 이번 2연승의 승인을 또 꼽아주시죠. 캐롤라이나가 이번 1라운드 후반이나 2라운드 초반에 보여줬던 부분은 정말 끈질기다. 이 팀은 진짜 이 부분 이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끈질기가 그냥 물고 늘어져요. 그냥 아주 물고 그냥 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경기를 지고 있던 비기고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왔고 2라운드에서 이런 컬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소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분위기를 확 가져오는 능력 1차전 같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전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일랜더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수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는 굉장히 이제 최소의 슈팅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아일랜더스가 이후에 추격을 하는 걸 그냥 모조리 막아내는 수비전의 양상에서도 경기를 잡아내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아일랜더스가 제일 잘하는 경기 양상에서도 잡아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페테르 무라제크 선수가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데이투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맥킬레인으로는 이 정도 수비력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2차전에서는 구원 등판에서 나머지 17세이브였나요? 그래서 모든 세이브를 퍽을 다 막아내긴 했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차전에서 솔직하게 말해서는 맥킬레인이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킬레인이 선수가 혹시나 출장을 한다면 무라제크 선수의 빈틈을 얼마나 메워줄지, 아니면 무라제크 선수가 출장을 3차전부터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이 부분이 좀 시리즈를 크게 또 분위기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캐롤라이나로서는 무라제크 선수의 부상 변수, 출장 여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해냈던 캐롤라이나의 돌풍이 2라운드 홈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결승까지 갔는데 그때 피츠버그한테 스윕을 당했어요. 그때 피츠버그 진짜 셌거든요. 우승했던 피츠버그였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사실 반대쪽에는 막 그렇게 센 느낌은 안 납니다. 캐롤라이나가 이 두 팀한테 지금까지 모습 봤을 때는 캐롤라이나나 아일랜더스도 마찬가지고요. 비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어디까지 가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캐롤라이나가. 그렇네요. 사실 아일랜더스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더스도 피츠버그를 수입으로 잡고 올라갔던 만큼 기대를 해보죠. 마지막 보스턴 브루인스와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팀의 전적 1, 2차전 다 연장이었죠. 1차전
연장 3대2 보스턴 승리, 2차전은 2차 연장 가서 3대2 콜럼버스 승리 1승씩 주고받았고 3차전이 방금 전에 막 끝났어요. 최종 스코어 2대1 콜럼버스가 이겼고 1패 후 2연승이군요. 2승 1패로 콜럼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보스턴마저 떨어질지. 보스턴이 경기를 보면은 2년 전, 3년 전에 오타와한테 질 때 딱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네. 지금 같은 느낌이라면은 콜럼버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경기가 지금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예, 제일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첫 경기 같은 경우에 1차 연장, 두 번째 2차 연장, 그리고 이번엔 정규에 끝났습니다. 근데 첫 두 경기가 너무 양상이 비슷했어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더스처럼 좀 장기 휴식의 여파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1피리어드로 좀 경기의 실마리를 못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말려버렸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3대2까지 끌고 갔으면 그렇게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죠. 그래도 첫 경기는 주도권은 보스턴한테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와 정반대로 콜럼버스가 주도권을 딱 잡고 보스턴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양상이 펼쳐졌었고, 그래도 뭐 스코어에서는 3대2, 3대2로 연장에서 둘 다 마무리됐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두 팀의 그렇게 힘 차이가. 근데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파워플레이에서 한 차이가 나서 그게 경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친 그림이 됐는데, 뭐 이 다음 경기에서 또 보스턴이 또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시리즈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MLB 사무국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 보스턴부터 볼까요? 보스턴 1라인의 경기력 회복 여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보스턴의 1라인이라고 하면은 축을 이루는 두 선수죠. 마샨트와 베르제노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꾸리는 1라인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진짜 못하는 게 없는 NHL 최고의 1라인이라고 꼽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꽤 있을 정도로 좋은 1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점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파워플레이에서도 차이점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파워플레이에서 지금 10번의 기회에서 한 번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스턴이. 그런데 전에 토론토 저는 7골인가 8골을 만들어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완벽하게 지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에 차이점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마샨트 베르제롱 선수도 지금 3경기에서 0포인트입니다. 2명이 합쳐서. 이거는 진짜 부진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반면에 지금 콜럼버스의 1라인 을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파나린, 애킨슨 요 두 선수는 합쳐서 지금 7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3경기에서. 완벽하게 판이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의 1라인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한다라는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라인 매치업에서 밀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보스턴은 1라인 매치업에서 절대 밀리는 팀이 아니에요. 어떤 팀이랑 비교를 해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점점 보스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라인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콜럼버스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리드를 잡았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잡았고요. 콜럼버스의 3경기에 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2, 3차전 거치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템파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은 어느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1번 페어가 좀 실점에 많이 관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비 1번 페어요. 그러니까 워렌스키, 존스 요 두 선수를 1번 페어로 내고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오늘 경기 준비를 하고 또 나오느라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딱 나왔을 때 골을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스턴의 첫 4개의 실점에 콜럼버스 1번 페어 선수들이 다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스키, 존스 선수가 모두 빙판에 올라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골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탑4급 수비수가 2명 정도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누티바라 선수와 머리 선수죠. 이 두 선수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1라인 수비 페어 활약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실점 상황에 요 선수들이 많이 관여가 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콜럼버스가 의외로 좀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이 1라인 수비가 무너진 부분이 상대방의 1라인이 터져가지고 실점을 하면은 사실 뭐 상대방의 1라인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스턴에서 득점의 물꼬를 풀어나간 선수는 지금 1, 2차전에서는 3, 4라인 선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 4라인 선수들이 나왔을 때 우리 1번 페어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콜럼버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좀 1라인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렌스키, 존스 두 선수의 분발, 경기에 대한 좀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콜럼버스였습니다. 두 팀은 이제 4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를 또 기다려보죠.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말 어느 팀이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또 그때그때 경기마다 또 여러분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목소리 들려주시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6회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경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96회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인데요. 첫 2경기를 마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연파했고 2경기 2승, 승점 6점으로 우리나라가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승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오늘 세계선수권 중간 리뷰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모셨습니다. 경성고등학교 코치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 운동이 있다 보니 스케줄이 맞아서 또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연승에 아주 기분 좋게 또 달려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해 저희가 같이 프리뷰를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또 오늘 중간 리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순서대로 한 경기씩 리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나라가 4월 29일 월요일에 헝가리아와의 첫 경기를 가졌는데 5대1 대승을 얻었습니다. 신상훈 선수 선제골, 바로 이제 동점골 허용이 되면서 1대1이 되는데 이 피리어드 들어서 안진이, 김상욱 선수 골 나왔고 3피리어드에서도 김기성, 김상욱 선수 연속골, 결국은 5대1이라는 정말 최고의 첫 경기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경기가 풀린 감도 있는데 사실 헝가리가 지난번에 박kim찬 PD님은 제일 강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만큼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1차전 감상평부터 한 말씀씩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1경기의 사실 출발 자체가 너무 좋았다라고밖에 이제 지금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잔류를 위해서 일단 이때는 목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목표는 그랬잖아요. 일단 잔류를 그렇죠.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이제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뭐 헝가리, 리투아니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 뭐 헝가리를 완승을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좋았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은 1라인이 터지면은 이렇게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예전과 달라진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파워플레이에서 골이 나왔다라는 점, 여기서도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간단한 실수를 하는 거를 완벽하게 골로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이 그전 대표팀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웠던 차이점이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부터 나왔다는 것에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잘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래도 저는 좀 헝가리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헝가리는 좀 앞서 위에 세 팀보다 좀 약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헝가리가 조금 더 뒤를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부터 주전골리를 쉬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벤체 벌리즈 선수가 우리나라랑도 몇 번 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골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골리를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표를 찌르는 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죠. 23세이브 50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담한 참사라고밖에 나올 수 없고요. 얕보면 안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을 결코 얕볼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다음날 경기가 중요하니까 조금은 사려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벨라루스니까 조금은 이제 출장을 조정을 해야겠다. 요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아니라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첫 경기였습니다. 헝가리의 주전골리가 아담베이 선수인데 그 선수 대신에 벤체 벌리즈, 그러니까 한국전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이긴 해요. 이 선수를 냈던 게 결과적으로는 헝가리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 역시나 말씀 주신 대로 김상호, 김기성, 안진이 1라인에서만 10포인트가 합작이 되면서 뭐 이번 승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좀 연습 기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거는 그동안 참 안 나왔던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예전에는 상대방이 실수해도 그거를 득점으로 살리는 거를 잘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족족 잘 받아먹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우광식 해설위원회 헝가리전 감상평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서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수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희 대표팀의 강점인, 다른 팀에 비해서 강점인 스피드를 이용한 수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에서 압박을 해주는 포책부터 시작해서 디펜스 존에서 들어와서 상대를 또 압박하는, 그리고 한 명한테 퍽이는 쪽으로 두 명이 가면서 퍽을 빼앗아 오는 그런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상대의 디펜스가 슛을 때릴 때라든가 모든 선수들이 다 몸을 사리지 않고 앞에서 또 다른 제2의 골리가 돼가지고 막아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채워 놓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순간적인 역습을 노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헝가리전에서 딱딱 맞아 떨어졌던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이날 또 달튼이 또 좋은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36세이브를 했네요. 네, 저는 첫 경기 치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헌신, 그런 기여, 그리고 달튼도 좋은 컨디션을 이날 첫 경기부터 보여줬다는 점, 그것이 곧 1실점밖에 하지 않는 이런 또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였던 것 같네요. 박윤자 PD님 감상평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 다 공수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 이제 승부처를 좀 꼽아보자면은, 제가 꼽은 승부처 장면은 이 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터진 두 번째 골, 리드를 다시 찾아오는 그 골이 안진이 선수의 골.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두 번째 골 터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서 프리뷰 시간 때 오광식 해설이 말씀해 주셨던 상대해보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팀을 상대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신감,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드백이 될 수 있었고, 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페널티가 헝가리에서 2번이 나왔는데 한 2분 간격, 3분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반증하고, 또 두 번째 페널티는 또 미스컨덕 투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헝가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장면을 피리어드 때 초반에 볼 수 있었고, 또 그 투텐 얻은 페널티에서 김상호 선수가 골까지 기록하면서 완전히 게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 중반에 터진 연속골, 김기성, 김상욱, 형제가 각각 골을 뽑아낸 것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보통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그렇고 항상 2피리어드 중후반 이후, 그리고 3피리어드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과 패턴, 또 느려지는 발, 그다음 턴오버,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실점들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번 경기 뭐 뒤에 슬로베니아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뎌지는 장면이 안 나와서 이게 그 지난번에 오광식 위원님 말씀 주신 nem치노프 고프의 효과인가? 그런가? 막판 스케이팅 짜낼 수 있는 그 효과인가라는 생각이 그 멘트도 기억이 났었고요. 네. 그래서 좀 달라진 그러니까 제가 그 프리뷰 시간 때 올림픽 이전 팀과 우리는 이후 팀과 다른 팀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의 다른 팀이 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과연 레거시컵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네. 얼마 안 됐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선수도 거의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참 즐겁고 기쁘고 신기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5대1 뭐 최고의 스타트였고요. 이 경기의 승리가 곧 2차전까지 또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헝가리전 후에 다른 나라 경기들도 2경기가 더 있었는데 리투아니아 대 벨라루스의 경기 4대3으로 벨라루스가 승리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2대0까지 앞서가 나가서 이거 뭐야 했는데 결국은 뭐 벨라루스가 짧은 시간 안에 또 역전을 하더라고요. 벨라루스의 역전승으로 끝난 이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들어볼까요? 정말 안정적이다. 벨라루스는 역시 이 레벨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4대3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아주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를 쭉 봤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이제 리투아니아도 이거 얕보당하는 당하는 팀의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타스 아르말리스 골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지금 D1A 전체에 들어온 골리 랭킹만 따져보면은 헨리크 카르손 선수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주전 골리보다 딱 바로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의 안정적인 세이브를 바탕으로 어쨌든 1라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골을 만들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2차전. 그렇기 때문에 뭐 리투아니아는 앞으로도 이런 경기력을 이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B랑 A는 수준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던 결과고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1, 2, 3, 4레인에서 사실 다 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골도 다양한 라인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역시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레벨보다는 확실히 높이 있는 팀이구나 를 느낄 수 있었던 2차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내려온 벨라루스의 그 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승격으로 올라온 팀이지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근데 동시에 이 경기를 보고도 진짜 못 잡을 팀은 아니구나라는 느낌도 사실 동시에 받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우리는 그래도 탑 디비전에 있는 팀이야 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치고 들어갈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첫 경기가 벨라루스전이고 오늘 한국 시각으로 5월 1일 밤에 두 번째 경기가 카자흐스탄전인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두 팀이 제일 좀 강해 보이는 우승 후보로 지금 꼽히는 두 팀이잖아요. 이런 가장 강한 두 팀과 첫 2경기를 빡 하고 그 다음에 3, 4, 5차전 나머지 팀들과 한다는 경기 일정.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저는 리투아니아한테 봤고요. 네. 이제 승격해서 올라온 팀치고는 꽤 강한 면모를 득점에서 또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좀 놀랬고 물론 벨라루스가 전체적인 라인 구성도 그렇고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갔던 게 결국 승리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투아니아가 생각보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꽤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우리도 리투아니아전 필승을 생각하고 있는 팀인데 결코 얕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전을 보고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랑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여기도 보면은 1, 2라인에 좀 비중이 치중돼 있고 3, 4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강력한 골리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랑 참 닮았다. 먼저 선제골, 그 두 번째 골까지 기록을 했지만 역전을 당하는 그림은 흡사 지난 시즌 우리나라가 했었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참 해볼 만한 승부가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등권을 결정짓는 변수는 리투아니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들과 붙는 팀들이 리투아니아와의 성적에 따라서 강등까지 치닫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을 보면서 우승팀을 결정짓는 건 우리나라의 변수에 달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듯 다른 이 두 팀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첫 경기 효과라는 느낌이 셌습니다. 예,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맞닥뜨린 첫 게임에서 의외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승리를 가져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리투아니아는 초반에 그 반짝했던 그 집중력, 공격력이 보여졌지만 뒤에 가서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한 3, 4차전에서 맞붙었으면은 그냥 쉽게 나올 결과일지 몰라도 첫 게임이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리투아니아의 본격적인 전력은 이제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좀 더 이후에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슬로베니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기도 첫째 날에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이 1피리어드만 3골을 놓고 앞서가다가 슬로베니아가 2피리어드 후에 이제 2골 추격했고 결국 이제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의 슈퍼스타 선수들의 진가가 드러난 경기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핵심 선수는 NHL 출신의 안제 코피타르 선수와 카자흐스탄은 KHL에 있는 데런디에츠 선수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들이 정말 뭐 골에 거의 다 관여를 해주면서 거의 뭐 힘 대 힘으로 맞붙었지만 결과적으로 1피리어드에 조금 느슨했던 이제 슬로베니아가 게임을 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더 눈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로만 스타르첸코 선수가 이제 카자흐스탄 하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공격수 선수입니다. 그런데 로만 스타르첸코 선수가 이번 대회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니키타 미하일리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지금 바리스 아스타나,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바리스 누르술탄으로 바뀐 팀이죠. 근데 이 팀에서 상당히 두각을 올해 나타냈는데 그 두각이 그대로 카자 대표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카자 대표팀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제가 알기로 이 선수가 미하일리스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이 경기에서 또 차이점을 만들어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제 두 팀의 아쉬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슬로베니아 뭐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슬로베니아는 피리어드마다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완전 다른 팀이 돼버려요. 지금 한국전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한국전 2피리어드 마찬가지였고 슬로베니아는 첫 경기 1피리어드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줄 놔버려요. 그러면서 수습이 되지 않은 점, 이런 부분은 사실 두 번 경기를 모두 패배로 연결하는 아쉬움이 나왔고,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슬로베니아가 2피리어드부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도. 그런데 한국전은 1피리어드에서 굉장히 잘했었죠.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은 역시 D1A 팀은 약점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인데 카자흐스탄 첫 골, 3골을 딱 넣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슬로베니아의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그냥 내줘버리면서 2골 추격당하고 여차하면 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피리어드를 흐름을 딱 잡아낸 카자흐의 승리. 그런데 그 중에는 자국 선수, 어린 선수가 중심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요약될 수 있는 카자흐 슬로베니아전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그 피리어드별로 나타나는 기복 언급을 해주셨고, 카자흐스탄도 첫 스타트만큼은 좀 뒤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던 첫 경기였습니다. 첫 3골을 보고 와 이거 엄청 최소 못해도 6점은 내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광식 위원님은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동의를 하는 게 피리어드마다 슬로베니아는 굉장히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처음에 진짜 3골이 아니었다면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초반 득점이 승부에 제일 큰 관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그 활약을 포인트에선 봤는데 그냥 플레이할 때 뭐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그냥 플레이할 때는 또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평범한 듯 뭐 자기 역할만 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포인트 하는 걸 보면은 관여가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시작 5분이 참 약한 슬로베니아였고요. 예, 카자흐스탄전도 4분 안쪽에서 첫 골을 내줬었고 우리나라랑 할 때도 선제골을 우리나라가 먼저 넣었을 때도 5분 안쪽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 그 약점을 갖고 있는 팀이 슬로베니아.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슬로베니아의 1피리어드 5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시작하기 전 끝나기 전 5분씩은 항상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는 경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기량 차이도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2, 3, 4 라인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밀리는 그림이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한 피리어드에 3골씩 내주는 그 대량 실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전은 홈버프 제대로 받고 네,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예, 앞서 3골을 넣고 2, 3피리어드 때 잠잠했던 거는 뭐 슬로베니아가 정신 차렸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뒤에 또 카자흐스탄전 게임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승 가능한 팀이구나. 그리고 홈버프가 무시 못할 거구나.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경기장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게임 때는 막 텅텅 비어 있는데 홈 게임에서는 꽉 차 있는 함성 속에서 경기를 펼쳐내고 또 승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홈팀이라는 게 이번 대회 카자흐스탄을 우승 후보로 꼽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그렇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참 하키에서 한 피리어드에 3골 넣으면 이겨야죠. 근데 슬로베니아는 졌어요. 우리나라도 슬로베니아전에 한 피리어드 3골 넣었네요. 그러고 보니. 슬로베니아도 1피 때 3골 넣었는데 졌잖아요. 자, 바로 슬로베니아와 우리나라의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저녁 어제였어요. 이 경기 우리나라 김기성 선수 1피리어드 초반에 말씀 주신 대로 선제골로 치고 나갔고 그런데 슬로베니아가 이후에 파워플레이 골 2골을 포함해서 3골을 넣으면서 3대1 슬로베니아가 역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역전을 당한 채 2피리어드에 들어갔는데 대반전이 또 일어나죠. 김원준 선수 추격골 나왔고 파워플레이에서 김상욱 선수 동점골, 김현수 선수의 그 장거리골 이게 타다다다다 연달아다 터졌어요. 4대3 재역전을 했고요. 2분 28초 사이에 3골을 넣은 거죠. 3피리어드 이 스코어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 MT넷 골까지 해서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우리가 슬로베니아를 꺾었습니다. 1대3 역전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대단한 또 승리를 일궈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어요. 슬로베니아전 이야기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한국 대표팀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첫 경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뭐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득점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제가 막 NHL에서 좀 강팀 같은 부분을 언급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흐름을 딱 잡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빠르게 득점을 하는 능력 요거를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2분 20초 만에 3골 나왔었죠.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득점에서 약간은 그동안 좀 못 믿어온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대표팀에게도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수비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 지역에서 이제 퍽이 좀 들어오는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슛블럭은 좀 2차적인 부분으로 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위험 지역에서 생각보다 공격 전개를 많이 못 해냈고 그러니까 추격을 해야 되는 3피리어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퍽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좀 뭐 원타이머는 좀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사볼리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튼 선수라면 충분히 예측되는 퍽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차전에 이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 경기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냈다. 이건 사실 1, 2차전에서 10골을 내면서 이렇게 완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좋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슬로베니아는 결과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피리어드별로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 이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 동시에 저는 마티아 핀타리치 선수가 지금 후보 골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란차르 선수보다 그렇게 나은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란차르 선수를 조금 더 메인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핀타리치 선수가 사실 2분 20초 동안의 실점에서 한 2개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아냈어야 되는 실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막지 못해서 결국 경기를 패했다는 점 아쉽고요. 그리고 물론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슬로베니아는 또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코피타르 선수를 보조해줄 만한 보조 득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요. 지금 로스로 보시면은 얀 무르사크 선수라든지 로크 티차르 선수라든지 지가 예글리치 그리고 양 우르바스 좋은 선수 진짜 많거든요.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상위 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다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 나왔다면은 1, 2라인에 요 선수들이 그냥 다 집중 배치에다가 사볼리치에 뭐 로드만에 웬만한 선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슬로베니아는 그게 안 되고 코피타르 선수만 사이즈를 살려서 이렇게 확 만드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 짓는 모습이 2, 3피리어드부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은 떨어지는데 득점만 해야 되고 이거는 마음은 급해지고 더 공격은 전개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렸죠. 어떻게 보면 그 2분 20초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2분 20초가 이번 5대3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코피타르 선수는 2경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슬로베니아의 골리는 글쎄요. 첫 2경기 다 되게 단시간에 3골을 내리먹는 그림이 나와서 혹시 뭐 다음 경기에 슬로베니아가 골리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볼지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우광식 위원님 슬로베니아전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팀이 그 유럽 팀들이랑 경험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앞에 헝가리전에서 또 승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페널티인데 페널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스틱을 이용한 페널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총현 선수의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상대 수비수의 스틱을 한번 치고 가다 보니까 또 그게 페널티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실점도 당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김상욱, 김기성의 라인이라든가 또 신상호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MT넷 골이라든가 또 저는 너무 기분 좋게 봤던 게 제가 수비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슬로베니아 선수들이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성공했을 때 저희 팀에서도 디펜스들의 중거리 슛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김현수 선수의 중거리 슛이라든가 김원준 선수의 공격 가담하면서 또 골을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희 대표팀의 디펜스들의 공격 능력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 역전 결승골이잖아요. 그 골이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적으로는 10년 만의 골이라 그러는데 김현수 선수는 아시아 리그에서도 최근 3시즌 동안 골이 없었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이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골대 앞에서 싸움을 굉장히 굳은 일들을 저희 대표팀이 잘 해주고 있고요. 그 사실 앞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면은 퍽이 구석으로만 잘 꽂힌다면은 득점으로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워낙 그 툭툭 던져주는 슈팅을 잘 쏴주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또 구석으로 잘 꽂힌 것 같아요. 앞에서 박상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빙을 치면서 시야를 가렸던 게 또 주요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리플렉션 골이 아닌가, 티빙 골이 아닌가라고 해서 박상진 골로 기록이 나왔었죠. 됐었는데 다시 비디오를 돌려보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만큼 잘 가렸던 거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골리 시야를 잘 가렸던 박상진 이번에 또 새롭게 가세한 대표팀 멤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줬네요. 슬로베니아전 감상평 박김자 PD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1피리어드 때 3골을 헌납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피리어드 때 페널티도 안 나오고 또 20개의 슈팅을 막아내는 방법도 1피리어드에 어느 정도 반면교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3골 실점 내주고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뭐 라인 구성의 뭐 재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1, 2라인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이전에 시즌들을 봤을 때는 나타날 수 있을 법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를 했던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 피리어드 중후반 이후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슬로베니아에서 더 나타나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예, 코피타르가 27분을 뛰었더라고요. 예, 웬만한 디펜스들도 그 정도 못 뛰지 않나 싶은데 혼자서 제일 많은 CP2와 제일 많은 플레이 타임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안 풀리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라인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더 1, 2라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대스타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만큼 급하구나. 그리고 이번 시즌 전력이 그렇게 신동치는 않구나라는 걸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플란트가 24분을 뛰었더라고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게 송영철의 20분. 두 번째로 많이 뛴 송영철 선수. 네, 그래서 김현수, 송영철이 이제 3라인에서 디펜스 페어를 맞추고 있는데 이 송영철 선수의 비중이 헝가리전 때도 그렇고 이 슬로베니아전 때도 좀 눈에 띄게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예, 3피리어드 그 파상 공세를 페널티 없이 막아냈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번 시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널티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도 했고 3피리어드 때 특히 그런 위험 장면을 안 생산해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고무적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꼽혀지네요. 또 마지막에 뒤를 지켜줬던 메탈튼 선수 이날도 41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날라오는 슈팅들은 다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0개 날라오면 그중에 20개는 이제 슈플럭으로 다 막아낸 거고 나중에 40개들도 이제 처음 날라온 슈팅들은 메탈튼이 다 막아내고 그다음에 리바운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그 리바운드 커버를 디펜스나 뭐 골대 앞에 있는 공격진 우리 자원들이 많이 커버를 쳐줬던 게 또 이게 안양할라 이길 때 보면은 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인데 예, 이번 두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네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6패 후에 슬로베니아전 사상 첫 승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슬로베니아전 끝나고 벨라루스와 헝가리전이 있었는데 3대1로 벨라루스가 승리했고요. 벨라루스가 2승째, 헝가리가 2패째를 기록했습니다. 벨라루스 헝가리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벨라루스가 전력 차이를 보이면서 이겼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벨라루스 1라인에서 득점이 2골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행여 뭐 상대가 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3라인에서도 득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까지도 과시를 했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괜찮았다. 경기력 역시 좀 위에 있구나. 헝가리보다 위에 있는 팀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첫 경기에서 부진했던 밀차코프 골리가 이번엔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한 경기를 보여줬다라는 점도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3대1 첫 번째 딱 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기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분위기를 좀 전환할 만한 계기를 마련할 만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력이 밀리니까 그렇게 골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 그래도 빌모시 걸로 같은 에이스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는 헝가리도 괜찮았고 그리고 아담베이 선수 내니까 벨라루스 상대로 또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죠. 헝가리 아담베이 선수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헝가리가 이제 첫 두 경기에서 다 진다고 승점 1점도 없이 이렇기 때문에 좀 헝가리도 좀 물론 뭐 아직 절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첫 두 경기는 정말 최악의 첫 두 경기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는 우승 후보답게 순항을 하고 있고 헝가리가 이렇게 되면 강등의 위협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는 헝가리는 오히려 첫 번째 시합보다는 저희랑 했을 때 시합보다는 저는 내용 면에서 더 괜찮았던 것 같고요. 두 팀 다 첫 번째 시합을 치르고 나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헝가리가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벨라루스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3개 라인 그리고 4개 라인이 다 상대 어느 라인과 붙어도 전력적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줬고요. 예. 사실 득점 면에서 헝가리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게임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팀들도 많이 배울 부분도 많았을 거라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페널티 차이에서 승부가 많이 갈렸고요. 헝가리는 페널티가 없다가 3피리어드 때 2번 연속으로 했다가 5대3에서 한 골 더 먹고 끌려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앞서 3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살리지 못했고, 예, 그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 벨라루스가 앞선 부분, 그런 객관적으로 앞서는 팀을 상대로 헝가리가 상대적으로 잘 대처를 했는데, 예, 골이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진 거고, 예, 파워플레이나 PK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대처가 더 돋보였었고, 헝가리는 이제 한번 물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가다듬고 더 올라갈 채비가 된 것 같고, 벨라루스는 이 상태로 쭉 갈 것 같고요. 예, 남은 경기들이 좀 주목이 되겠네요. 이 두 팀도. 그렇네요. 현재 디비전 1 그룹 A 우리나라가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 골 도움 포인트 다 1위고요. 김상욱, 김기성, 안준이가 포인트 1, 2, 3이에요. 그 밑에 코피타르 있습니다. 메달튼 95.06%, 메달튼 골텐더 1위고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3경기가 있습니다. 3차전 카자흐스탄전 목요일에 있고 4차전 토요일에 리투아니아전이 있고요. 마지막 5차전 벨라루스전이 일요일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승격이냐, 뭐 잔류냐. 승점 6점이니까 일단 사실상 잔류는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또 물리고 해서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좀 마음은 좀 그래도 좀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또 이미 2전 2승을 한 이상 승격을 목표로 남은 3경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 2경기를 보신 것을 토대로 남은 3경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임해야 될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경기를 아직 안 했다라는 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카자흐전이 진짜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두 팀과의 일정은 치러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점이라는 거는 첫 2경기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임은 분명하나, 2년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탑 디비전 올라갈 때 그때 카자흐스탄 승점 11점 내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밀려서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절대 안심해야 될 타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기력이 나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D1A 팀들은 다 어느 정도 공략 가능한 약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2경기에서도 이 두 팀이 다 뭐 카자흐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그렇고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공략을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2승 했으니까 우린 진짜 거의 뭐 승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카자흐가 또 승점 3점을 낼 가능성이 너무하고, 승점 3점을 내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3팀 카자흐, 한국, 벨라루스 요 3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카자흐, 벨라루스가 또 결국 다 첫 경기에서 6점을 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 키는 카자흐, 벨라루스전. 뭐 당연한 이야기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승 후보라고 꼽히는 두 팀과는 아직 경기를 안 했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마지막 경기가 벨라루스라는 점이에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광식 위원님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벨라루스 경기력을 지금 2개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격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2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기복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피드를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힘으로 밀린다면은 위치 선정을 잘 하면서 그거를 막아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럽 팀들과 여러 경험들을 쌓으면서 그 힘으로 밀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뭐 박상진 선수라든가 뭐 김원중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허슬 플레이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수비들이 리바운드 퍽처리라든가 이런 면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팀은.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승격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처럼 기복 없는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걱정되는 건 마지막 벨라루스 전인데 그 전까지 좀 마음을 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가 역시 제일 강해 보이긴 해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그 앞에 카자흐스탄전, 리투아니아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승점을 좀 확보해 놓으면 네. 승격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리투아니아전인데 네.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시합이거든요. 저는 카자흐스탄전보다 오히려 리투아니아전을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힘찬 PD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팀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팀이라서 수비 쪽으로 많이 강하게 굳히고 이제 역습을 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닮았거든요.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했던 그 유럽 팀들의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오히려 비슷한 성향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무리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경기는 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투아니아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승격을 논하려면 일단은 카자흐스탄전을 잡고 나서 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전을 이기려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헝가리전과 마찬가지로 이겨본 경험에 오는 카자흐스탄 이겨봤어요. 예, 자신감 또 기적을 썼던 그 상대가 또 카자흐스탄전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는 게 홈버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리투아니아전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뭐 마지막 게임 그렇게 해서 벨라루스 진다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 좋네요. 네, 카자흐스탄전이 가장 향방을 결정짓는 팀이 될 것 같고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우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승격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키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권을 경쟁하는 팀은 우리나라와의 게임이 가장 크게 변수가 될 거고요. 강등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리투아니아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 두 경기 다 이겼기 때문에 남은 상대 팀들이 느슨하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헝가리처럼 뭐 주전골이 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기대가 되겠고요. 2017년에 우리나라가 그 D1A에서 첫 두 경기 때 폴란드 4대2, 카자흐스탄 5대2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탔고 결국 승격의 꿈을 이뤘었는데 이번에 흐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2차전 다득점 나오고 있고요. 참 우리나라가 두 경기에 10골이라니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워요. 파워플레이 골이 5골씩 두 경기 연속으로 했다는 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카자흐스탄전부터 해서 벨라루스전까지 진짜 이번에 만약에 승격을 한다면 2년 전에 했던 승격보다 더 가치가 있는 승격이 아닌가. 있죠. 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기대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김상우 KHL 가고 가는 김에 안지희도 같이 가고 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면서 비하인드넷 196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우광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나요? 다음 주엔 제가 강릉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출연은 안 되겠군요. 오늘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음번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97회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